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한 30분 정도 아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공부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그냥 풀어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공부에 있어서 또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여기 지금 와주신 분들 학년대를 조금 알면은 거기 맞춰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학년대를 잠깐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수능을 치르시거나 이제 입시 치르시는 고3 수험생 아니면 재수, 삼수, N수 생 후배님이나 학부모님, 이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 수험생이 학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죄인은 아니신데 되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들어주셨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감사합니다. 중학생은 전부 한번 가볼게요. 중학교 1, 2, 3학년. 아직 신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초등학교 고학년 선배님들 4, 5, 6학년. 많이 와주셨네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많이 와주셨네요. 혹시 그 이하도 있어요? 그 이하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거의 모든 학년에 다 적용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 여러분들께 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받을 때 이제 공신 대표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신의 줄임말이 뭔지 아시나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공신이 원래는 그 줄임말이 공부의 신의 줄임말은 아니었어요. 원래 뭐였냐면 공신은 그 시작이 대학생 교육봉사 동아리였습니다. 그 소위 야학 같은 거 있잖아요. 대학생 선배들이 좀 형편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는 그 동아리를 이제 제가 시작을 했고 이름을 공신이라고 붙였어요. 왜냐? 이 후배들이 공부를 좀 더 신나게 하길 바란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책이나 방송 이런 거 통해서 공부의 신으로 더 많이 알려졌고 저희도 그냥 공부의 신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좀 재수없죠? 자, 근데 2006년에 이 조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훌륭한 말 그대로 공부의 신들이 멘토로 참여를 해줬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죠. 잘하는 그런 친구들, 막 국가대표, 올림피아드 수상자, 뭐 전국 수성, 막 이런 멘토들이 참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그게 불만이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냐? 공부를 잘하는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그 사례나 공부법들은 물론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게 모든 학생들 적용시킬 수가 있냐? 그것이 법칙이냐?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제가 이제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그냥 하나의 실험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과학적인 법칙 원리로 풀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공신 멘토가 이제 한 명 한 명 참여할 때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한 100개를 골랐어요. 뭐 계획을 어떻게 짰으며,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고,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집중하고, 국영수 공부법은 어떻고, 면접 볼 때 교수님이 어떤 농담을 던지고 막 이런 것까지. 그 질문 100개를 공신 멘토가 되면 무조건 다 채워야 됐습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까지 멘토가 무려 1000명이 넘었고 그 데이터를 이제 작년에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바로 그 내용이 이 1000명의 멘토들, 공신들을 분석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공부의 신 1000개 시크릿입니다. 그 시크릿을 오늘 여러분들께 밝혀드릴 거고요. 가장 학생 여러분들, 후배님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별 공부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과목 먼저 볼까요? 수학. 수학 괜찮을까요? 국어. 좋습니다. 수학은 아무래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수학이니까요. 왜 그런 말도 있어요. 수포는 대포고 영포는 인포다.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럼 수학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원리 이해. 예, 뭐 다양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공신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수학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되는 데 있어서 비결 단 한 고지를 골라라. 1000명이 답을 했죠. 그 시크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거, 공신들이 가장 많이 골랐던 수학에 있어서 비결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거 골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뭐도 중요하다고, 뭐도 중요하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핵심이 뭔지 알면, 이 과목에 있어서 본질이 뭔지를 파악한다면, 거기에 집중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적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숙지입니다. 개념. 자, 1000명 중에 31.2%니까 300명 이상이 답을 해준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개념이요. 근데 개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개념이 뭔가요? 개념이 없으시군요. 개념이 농담이고요. 우리가 개념이란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쓰죠? 개념 없다고. 어머님 자주 쓰시나 봐요. 그렇죠. 개념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막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예절이 안 돼 있다거나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뜻이죠. 그 말 그대로 수학에서도 기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과 반대로 학생들은 보통은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이제 정의부터 해가지고 쭉쭉 설명이 있겠죠? 그럼 그 뒤에 문제가 있을 테고, 그 문제를 제외하고 이제 개념인데요. 자,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얼마나 이 개념을 무시하냐면요. 학생들이 개념 공부를 착실하게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려는 그 욕망은 굉장히 큰데, 개념 공부를 정말 심각할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이제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들어가요. 근데 응용 문제도 막 풀고, 응용 문제가 안 풀린대요. 안 풀리죠? 근데 안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응용 문제가 풀리겠어요? 이 개념을 학생들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거는 학생 여러분들 이제 조급한 마음도 물론 그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탓도 있습니다. 뭐냐? 개념 공부는 말 그대로 티가 나지 않아요. 개념 공부를 한다고. 근데 문제집을 가지고 풀면은, 문제집을 막 풀어 제끼면은 한 권 두 권 막 쌓입니다. 보이죠? 아, 우리 아들이 문제집을 방학 때 5권이나 풀었어? 고기 사줘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문제집 막 이렇게 막 많이 사주시고 하잖아요. 이건 티가 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개념 공부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수학 공부 개념을 탑재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방학 때도 막 옆집 누구 뭐 영식이는 수학 문제집을 15권을 풀었대더라. 너는 지금 밥이 넘어가니?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공신들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 심지어 문제 푸는 그 행위 자체도 개념 공부입니다. 별도로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험의 문제는 말 그대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이 시험을 왜 보겠어요? 이 학생이 수학적인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기 위한 게 수학 시험이거든요. 문제는 말 그대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수단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수단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수능시험을 예로 들면은 늘 기존 유형의 문제가 있고 신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유형이 70에서 80%, 신유형이 20에서 30%. 근데 이 신유형이
유형에서 보통은 이제 그 변별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기존 유형이 익숙하니까 푸는데 신유형은 손도 못 대요. 근데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 신유형을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공신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행위, 문제집을 푸는 거, 이건 개념 공부가 아니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신들이 문제집을 가지고 어떻게 푸냐면, 한번 볼게요. 문제집을 샀어요. 샀는데 다 풀었어요. 그래 본 적이 없나요? 문제집을 다 풀어보신 적 있죠? 아직 채점은 하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공부를 한 건가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벌점 드리지 않아요. 어때요? 채점은 아직 안 했어요. 공부를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모르는 걸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게 바로 공부잖아요. 근데 채점을 하기 전이니까 내가 틀리는 거, 모르는 게 뭔지도 지금 모르죠?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럼 채점까지만 했어요. 달라진 게 있나요? 그렇죠. 채점까지만 했으면 내가 정말 억수로 많이 틀렸구나 이건 알지만 실제로 알게 된 게 없잖아요. 틀린 문제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면 틀린 문제를 한 번 정도 확인했어요. 이제 뭐 답을 보든 선생님 여쭤보든. 달라진 게 있나요? 그렇죠. 달라진 게 있겠죠. 근데 명심하셔야 될 건 한 번 본 건 너무나 빨리 잊혀져서 안 본 겁니다. 이건 한 번 본 건요. 사흘만 지나면 오늘 공부한 거에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는 공신들이 공부했다는 생각을 아예 갖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문제집을 사서 풀고 채점하고 한번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공부했다는 생각을 아예 안 가져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까지가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죠. 풀고 채점하고 한번 확인하고 문제집 다 뗐어. 엄마 고기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신들은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눠놨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부는 뭐냐면 틀린 문제가 나오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족한 개념을 다시 보고 다시 써보고 다시 유도해보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만든 다음에 그 문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안 풀리면 또 다시 풀어봐요. 3번 정도 다시 풀어보고 정 안 되면 답을 봅니다. 공신들도 답을 보고요. 그 답풀이 과정을 거의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봅니다. 아주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이 틀린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 개념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행위 자체도 그 본질은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늘 개념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 개념 공부가 공신들에게 있어서는 수학 공부 그 자체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개념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개념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수학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줄잘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2가지 스텝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차입니다. 목차를 외우는 거예요. 교과서 목차 2페이지밖에 안 돼요. 1시간도 안 돼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소단원명까지 적어서 좀 더 촘촘한 목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걸 늘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내가 전체 목차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늘 확인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차를 항상 외웠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이제 그 단원별로 개념별로 틀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서로 뒤죽박죽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머리가 칸바위가 나눠져서 차곡차곡 쌓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목차를 이렇게 펼쳐놓고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을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했어요. 이 소단원 명까지 적혀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어떤 개념이 있는지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 연습을 했어요. 끝난 겁니다. 목차를 제 머릿속에 이제 틀이 갖춰져 있으니까 적을 수 있고 그 목차 단원명까지 보고 세부 내용을 적을 수 있었으니까 교과서 내용을 한자도 안 틀리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부 다 제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정도 개념이 탄탄하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2번째는 문제를 많이 풀기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 많이 풀기를 이제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단순히 풀고 이제 채점하고 끝, 풀고 채점하고 끝, 이게 아니죠. 한 문제를 풀어도 단 한 문제를 오늘
정말 단 한 문제를 풀어도 정말이지 개념까지 완전히 그 기본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것이 이제 공신들이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공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에 있어서 시크릿이고요. 자, 두 번째 과목은 어떤 과목을 볼까요? 국어, 영어. 좋아요. 국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국어. 또 가장 이제 첫 번째 보통은 시험으로 치러지는 것이 국어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공신 멘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비결, 꼽은 1위,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제 파악 및 훈련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제 파악. 글을 읽죠. 국어 시험에서 이제 지문이 주어지고 합니다. 보기가 주어지고 박스가. 근데 이걸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작자가 나쁜 뜻의 작자가 아니고요. 이제 지으신 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떠한 이제 공부도 안 되죠. 대학 와서 공부 또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학에서 이제 불합격시켜야 될 첫 번째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주제를 이제 공부하시는데, 이제 주제 파악하는 훈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글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글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긴 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글을 딱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고 났더니 내가 어디 갔다 온 거지? 꿈을 꿨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요. 한 문단 한 박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기 난이도에 맞춰서, 그리고 짧은 글부터 조금씩 글을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써본다던가 말해보는 이런 훈련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글의 길이를 늘려나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긴 글도 한 번 읽으면은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이 이거구나. 한 번에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레벨, 경지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강조할 말은 사실 2위인데요. 객관 유지? 주관 배제? 좀 생소하죠? 객관식은 공부를 하고 주관식은 찍으란 뜻인가요? 그 뜻은 아니고요. 자, 국어 공부를 학생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자녀분들이 국어 시험을 이제 봅니다. 근데 국어 시험이 오늘 느낌이 완전 좋아요. 잘 풀려요. 이런 경우도 다 있네. 막 답이 막 기어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잘하면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못해도 90점이다. 막 신났어요. 오늘 개 탄 거죠? 집에 가서 엄마, 나 올 시험 100점 나올 것 같아. 효도할 것 같아. 뭐 고기 반찬 해줘. 근데 성적표가 막상 왔는데 막 70점, 60점 이런 거예요. 이런 사태, 참사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잘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성적이 형편없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국어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많아요. 왜냐? 학생들이 이 시험, 국어 시험에 있어서 그 본질, 그 시크릿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국어 시험에 있어서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 언어니까 국어도 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각, 언어적인 감각 되게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국어 시험을 풀면 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감으로 문제를 푸나요? 이 느낌인데 말 그대로. 주관 섞여서 문제를 풀면은 이건 내 생각일 뿐이죠. 국어 시험은 정말 논리적인 시험입니다. 정말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왜 착각을 하냐? 국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국어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국어가 얼마나 낭만적인 과목이에요. 낭만적이죠. 시도 있고 소설도 있잖아요. 막 시 보면 막 님에 대한 막 애끓는 막 그런 막 여기 막 여고생분들 막 여중생 감수성 풍부할 때 막 시험 보다가 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막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 봐요.
그리고 막 자연에 막 동화되고 싶은 그런 거. 되게 막 야들야들하고 막 서정적이고 감성적이죠. 수학 공부하면서 막 무슨 막 미지수 X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감동적이야 막 이런 느낌 없잖아요. 국어는 특히나 이제 그런 과목입니다. 공부할 맛도 좀 나죠. 소설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행위와 시험 문제를 푸는 행위, 이 둘은 엄연히 다른데 이걸 착각합니다. 창작 행위는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막 마음껏 쓰면 되죠. 나는 오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는 내 사랑. 고기는 알록달록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됩니다. 근데 시험은, 정답은, 특히 수능 같은 시험은 객관식으로 100% 객관식이고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오답이고요. 정답은 단 하나,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 지문이든 발문이든 복이든 선지에 반드시 있어요. 나머지 4개 오답은 그냥 어설프게 오답이 아니라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오답일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시험지 안에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국어는 논리의 과목입니다. 정말이지 객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말 그대로 국어 수업 시간에도 막 창작행위도 하고 시험 문제도 풀고 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공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 중에 하나가 객관을 유지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주관을 배제하고 내 멋대로 풀면 안 됩니다. 오늘 풀면 막 기분이 좋고 뭐 사랑이 넘쳐오르고 막 이런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훈련을 하는 팁,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정답이 1번이다 하면요,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찾아서 오른쪽에 적으세요. 처음엔 찾을 때까지 하십시오. 오답이면 오답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답 하나하나 왜 오답인지를 찾아서 그 근거를 적으세요. 이것이 바로 논리거든요. 나중에는 일일이 찾아서 적지 않아도 문제 풀면서 그 논리나 그 근거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시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푸는 겁니다. 이 과목, 이 학문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닫고요, 시크릿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학생들을 부단히도 괴롭히는 그 과목, 무슨 과목이죠? 맞습니다. 영어.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 너무나 심플해요. 공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영어 시크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100가지가 넘는 그 주제 중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제 1위가 나온 거는 영어가 유일합니다. 자, 보시면은 1위가 단어 많이 외우고 있는데요, 무려 1000명 중에 400명가량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자 핵심, 그 비결은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영어 지문을 딱 봤어요. 근데 단어를 몰라요. 이건 외계어죠. 뭐 손도 못 댑니다. 단어를 아예 몰라요. 그러면. 근데 반대로 단어를 알아요. 그냥 예로 그 문단에 이제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한국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록 어수는 다르고 하겠지만 대략 무슨 뜻인지는 이해합니다. 단어를 알면.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공신들이 단어가 안 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뜻이 가장 비결, 잘하게 된 비결이기도 한다는 거죠. 무슨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단어를 모르는데 무슨 성이 있나요? 듣기, 단어를 모르는데 들리겠어요? 설령 들린다 해도 문제 어떻게 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단어를 모르면 아예 안 들립니다. 듣기 특히요, 듣기 말이에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들으면 귀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귀가 뚫린다. 계속 들으면, 근데 뚫리나요? 귀가 먹겠죠, 계속 들으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모르고 듣기만 한다. 실력 오르지 않습니다. 단어, 기본적으로 듣기에 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걸 모아서 외운 다음에 들어보세요. 달라요. 그리고 또한 듣기에 나오는 그 주로 나오는 문장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다릅니다. 듣기에 나오는 그 문장 표현이나 단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맨날 그 무슨 제임스 한국 와가지고 맨날 길 잃어요. 시청 어떻게 가냐? 뭐 100m 쭉 가다 오른쪽 딱 가. 그럼 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넌 반드시 놓치지 않을 거야. You can miss it. 이렇게 말하죠. 맨날 그거 나와요. 맨날 거스름 또 뭐 티켓 사러 왔는데 뭐 물건 사러 왔어요. 옷 사러 왔어요. 기념품 사러 왔어요. 했는데 얘는 꼭 잔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거스름돈 얼마. 근데 또 꼭 마지막에 쿠폰 꺼내죠. 쿠폰 꺼내는데 거스름돈 얼마 거슬러 줘야 되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맨날 표현 나오는 거, 그림 나오는 거, 뭐 지갑 놓고 가서 지갑 뭐 화분 옆에 있냐, 의자 밑에 있냐, 맨날 찾고 앉아 있어요. 똑같은 거 맨날 나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듣기도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언어기 때문에 늘 쓰던 말,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늘 쓰던 말 우리 맨날 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제 핵심인데요. 단어에서 제가 팁을 드리면 여기서도 공신들은 단어를 따로 시간 내서 외우질 않습니다. 그럼 언제 외우냐? 자투리 시간에 외우죠. 자투리 시간. 틈틈이. 이게 시간을 아끼기 위함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 단어는 여러분들 한 번에 본 시간이 아니라 횟수로 외우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영어 단어 하나를 1000번을 썼어요. 이것과 한 번 집중해서 딱 본 것과 이 두 가지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 또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다고요. 횟수로 외우는 겁니다. 1시간을 외워도 10분씩 나와서 6번, 6일에 걸쳐서 외운다거나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단어는 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공신들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가 꾸준히 매일 공부. 아니 이거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근데 여러분 특징적인 거는 영어에만 유독 저게 2위입니다. 영어만. 왜일까요? 왜 영어만? 생각해 보세요. 국어? 그거 우리나라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쓰고 글도 읽죠. 뭐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매일매일 접해요. 수학은 국어나 영어처럼 뭐 수만 개의 단어를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없죠. 기본적인 정의는 외워야 되지만 유도 과정이 있고 그래서 풀 수 있는 과목입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외국말이에요. 매일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한국 사람도 외국 가서 오래 살면 한국말 못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물론 다른 과목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한데 영어는 특히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문 하나라도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 영어 성적을 유지하고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제가 조금은 빠르게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 있어서 이 과목별로 말 그대로 본질, 공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크릿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과목별로 무엇이 핵심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정말이에요?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로 제목이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이제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작이 일본 만화여서 거기에 나온 이제 공부법들을 이제 제가 썼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씬들이 제가 넣었던 씬들인데요. 그 전체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주제가 뭐냐면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 이제 김수로 씨가 이제 맡으셨었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공부를 되게 못한 학교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뭐 그 학교를 개조시킨 이런 내용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공부 못한 학교고 이 아이들은 가능성이 없어 막 이래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들 다 앉혀놓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성적은 지능이 아닙니다. 사교육도 아닙니다. 바로 끈기와 테크닉,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끈기와 테크닉이 뭡니까? 말 그대로 테크닉,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흔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하죠. 그 방법입니다. 공부량, 말 그대로 끈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공부의 본질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공부하면은 당연히 성적 오르는 겁니다.
학원이 사교육이 어떻고 이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늘 생각하세요. 내가 나한테 맞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꿈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많은 시간을 끈기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들 공부의 신으로 공신 멘토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제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들의 성공 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들, 바로 그들의 치열했던 삶을 만나는 시간, 공부의 추억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나를 위한 공부에서 모두를 위한 공부로 배움을 나누는 대한민국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입니다. 공부는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공신닷컴에서도 멘토링 강의에서도 정말 자주 말을 하는 건데, 꿈을 빼놓고는 공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간절하게 바란 이런 꿈을 이제 찾는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어떤 진로든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을걸요. 실패를 되풀이했던 학창시절과 동생을 가르치고 교육 봉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 때 그는 교육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비싼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부법과 조언을 담았기에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는 오늘날 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성태 대표만의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평범해요. 공부를 막 타고나서 머리가 좋아서 잘했다거나 이거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거든요. 좀 특별한 게 있었다면 교재마다 제가 발을 정자를 2개씩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볼 때마다 한 획씩 긋는 거예요. 발을 정자 2개를 썼다는 뜻은 10번 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을 다 봤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문제집이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정말 10번 그 이상 보기도 했어요. 틀린 문제에 정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푸는 거는 공부했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문제집 풀고 나면 틀린 문제가 나오면, 왜냐면 결국 문제집 푸는 것도 틀린 문제를 내가 건지기 위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알기 위해서. 그 틀린 문제를 그야말로 씹어 먹을 정도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었죠. 수능 전국 상위 0.01%의 성적. 그가 이룬 결과는 공부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양한 책으로 나왔고 진솔한 경험담과 공부법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고요? 공부의 신 실전편이라는 책인데, 저희가 드라마 그 대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게 원작이 일본 만화인데 일본 내용이잖아요. 일본 공부법. 그래서 그걸 한국 버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대본 작업을 이제 한 게 저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실제로 씬은 들어갔는데 제대로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 담아서 뭐 이렇게 이제 거기 출연했던 연예인분들 이제 등장해가지고. 대학교만 가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즐거울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방황을 멈추기 위해 해병대 입대를 선택했고, 군대에서 동생과 편지를 나누며 다시 마음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은 있기 마련인데요.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피부병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두드러기 같은 건데 좀 이제 건조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좀 몸에 뭐 이제 당하거나 해서 얼굴 빨개지듯이 체온이 올라가면 막 이런 빨간 점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고 막 엄청 따가워요. 막판에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수능 시험 이제 겨울에 보니까 그때는 히터도 많이 틀 때고 건조하고 완전 쥐약이었거든요. 그리고 몸에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니까 마음을 계속 차분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도움도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흥분하거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이게 도지거든요. 그래서 늘 차분해야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나중에는 그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감히 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는. 10,000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의 공신을 전파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성태 대표. 모든 학생들이 신나게 공부를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연구와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에게 또 다른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꿈이 뭐냐면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공신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소셜벤처 공신닷컴을 시작하게 됐고, 이 회사의 비전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랑 같아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또한 이 비전에 이제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신이라는, 공부의 신이라는 엄청난 엽기적인 별명까지 얻게 됐고,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또 행복하게 나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하고 지독했던 공부의 시간이 어느덧 따뜻한 봄날이 되어 자신을 위로해줬다는 강성태 대표. 지금은 모든 학생들에게 조금은 덜 아프게, 조금은 덜 힘들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작은 바람이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그는 뛰고 또 뛰어갈 것입니다.